노무현 민주정부 시절에 남북관계는 굉장히 획기적인 진전을 이뤘었어요. 통일포럼도 거기에 맞춰서 엄청나게 많은 대북 사업들을 진행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남측의 협상단으로 여러 번 북을 다니면서 협상을 진행했어요. 개성공단을 원래 개발하게 된 게 2천만 평인데 개성공단을 50만 평 정도만 했어요. 거기서 지금 멈춰버렸는데 그것이 2천만 평이 다 이루어졌거나 실제로 남포에 공단이 또 생기고 안산에 공단이 생기면, 안산에 북한 공단이 생기고 남포에 안산 공단이 생기면 우리 젊은이들 먹거리 이미 해결했을 게 아닌가, 일자리 해결했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소위 외세지향적 세력들 그러한 사고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깨트려야 되는데, 그걸 깨트리지 않으면 민족에 살 길이 없는데, 그거를 깨트리면 우리가 철도를 타고 몽골도 가고 시베리아도 가고 유럽으로도 가고 얼마든지 가서 활개를 치며 살 수 있는데, 코로나 극복한 거를 보듯이 우리 민족이 굉장히 우수한 민족인데 왜 우리 스스로 가둬놓고 사나, 이런 생각들이 엄청 들어요. 1조 원을 넘게 내고 있어요. 1조 원이라는 금액이 적은 게 아니에요. 주한미군 25,000명당 4천만 원씩 드는 금액이야, 지금 내고 있는 게. 이렇게 엄청난 돈을 내고 있으면서 이거를 4배, 5배, 6배 올려달라고 하는 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제대로 거절 못하는 이 정부가 도대체 주세의 정부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깨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주체적으로 이 정권이 나갈 때 주한미군에 그렇게 한다면 심지어는 주한미군의 인원을 줄여라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로 추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은 이장희 교수님은 제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늘 존경하는, 이장희 교수님은 늘 현장에 있어요. 무슨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거 별로 원하지도 않고 항상 현장에 가면 계신 분 이장희 교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 예대 명예교수로 계시고 평화통일 시민연대 상임 공동대표, 그 다음에 남북경협 국민운동부 상임대표, 역사 NGO 포럼 이사장 등 수많은 일들을 몸소 지금 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뵙기 힘든 분인데 이장희 교수님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소속을 가지신 우리 윤기정 이사장님, 그리고 또 지금 또 열심히 이끌고 있는 우리 상임대표인 이찬원 상임대표님을 비롯하여 많은 정말 여러분 통일 여건들을 볼 때 정말 제가 가슴이 찡합니다. 저도 이와 같은 단체들을 거의 한 27, 8년 동안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평화와 통일을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이런 단체를 이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또 이것은 인내력이 없으면, 자기 철학이 없으면, 또 신념이 없으면 이걸 결코 해내지를 못합니다. 환경단체나 여타 시민단체는 기업이 투자도 하지만 평화통일 이런 단체에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또 정세가 어려울 때는 이런 단체는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시각에도 정말 냉전 때문에 지금 감옥을 살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동지들이 국내외에 있습니다. 아직도 이 땅을 밟지 못하는 많은 동지들이 계십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저는 그래도 학자로서 한 34년 동안 대학에서 지키면서 뒤에서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은 동지들이 일을 하는데 좀 보탬이 되는 이런 논리를 개발하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 30기 평화통일 지도과정 수강생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제목은 4.17 판문점선언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좀 비춰주세요. 지금 여기에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제일 감격스러운 것은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결의 전 세계의 음성이 천명한다. 자, 여러분들 판문점 선언이 오기까지 남과 북의 최초의 여러분들 앞으로요 최초의 최고 지도자 과정 사이의 만남은 역시 2000년 6.15 공동선언이었습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 2000년 6.15 공동선언 이전에 물론 98년에 금강산 해로 관광이 터졌습니다만 금강산 해로 관광은 그것은 당국 간의 합의에서 한 게 아닙니다. 북쪽의 아태와 남쪽의 현대입니다. 그래도 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상 민간이 하지만은 양쪽의 암암리에 신뢰가 성립돼서 98년 11월 달에 금강산 해로 관광을 제가 민하여 그 당시에 정책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선상에서 여야 40명의 국회의원들이 포함된 300여 명이 금강산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제가 처음 금강산 방문을 할 때에 그 교회당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나물산에 또 올라보고 했을 때 그때의 평양에서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서 온 북녘의 소위 말하는 민화의 동지 몇 분들이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제가 그 금강산 소위 말하는 온정리에서 여러분 교회 보셨죠? 그죠? 북쪽에 교회를 봤을 때 너무너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울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대표 상임 의장이 한광욱 씨였어요. 사실 민화역은 한광욱 씨, 서른, 조성우, 네 사람이 사실상 만들다시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게 98년 11월 달이고 2000년 6.15 공동선언이 바로 왔습니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은 2000년 6.15 공동선언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 여러분 이것만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북측은 남측의 당국을 아예 상대를 안 했습니다. 남측하고는 불가침 조약을만 맺고 평화와 통일의 문제는 바로 미국하고 하겠다는 게 북측의 입장이었어요. 왜? 남측은 주한미군이 있고 자주성이었기 때문에 또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예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사이에 당국 사이에 만남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해로 관광이 사실상 북쪽의 아태와 남쪽의 현대아산이 되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뒤에서는 당국의 암암리에 무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실제적으로 당국과의 만남은 최고 정상의 만남은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처음 6.15 공동선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6.15 공동선언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특이한 것은 통일 문제를 남과 북이 같이 하기로 그 문서화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평화와 통일의 문제는 북측은 아예 남쪽하고는 하지 않다. 남쪽하고는 그냥 침략하지 않는 불가침 조약만 맺는다. 평화의 협정이라든가 통일로 가는 협정은 이건 미국하고 바로 하겠다. 남쪽 당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0년 6.15 공동선언이 성립됐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실 분이 계십니다만 99년에 서해교전이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지역이 다 아실 겁니다. 저는 국제법 학자이기 때문에 NLL 문제로 해나 그 당시에 북방항해서 문제로서 상당히 많이 그 당시에 이방면에 글도 쓰고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남쪽의 이 가장 예민한 문제,
국방학에서 문제가 나오면 이 합리적인 토론이 없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국제법학계 모 교수님도 아주 조선일보에다가 NLL을 넘는 것은 영해 침범이다. Territorial Waters. 영해다. NLL은 영해다. 영해를 침범하는 것은 정전협정의 위반이다. 이런 글을 쓰십니다. 그분만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보수진은 모두가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53년 정전협정에는요, 사실 육지에선 MDL, Military Demarcation Line이라는 이런 소위 군사 분계선과 동쪽의 바다선을 뜯어 서쪽의 바다선은 합의하다가 합의를 못해버렸습니다. 그리고 53년 정전협정이 맺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측은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과연 남측의 이승만 대통령이 끝까지 정전협정에 서명을 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는 이 기회에 국제통일을 하겠다. 그걸 끝까지 고집하고 정전협정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니까 북측에 소위 말하는 중국이나 소리나 공산권에는 우리도 정전에 서명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구두로 이승만은 정전협정을 준수하며 제네바의 국제인도법을 준수할 것을 만천하 구두로 해서 그 서명에 협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구두를 해주면서 53년 4년 상호방위조약을 따냈습니다. 이승만. 자, 그것이 53년 정전협정입니다. 그래서 이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남측은 UNC, United Nations Command, 유엔사입니다. 북측은 북한과 중국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국제법상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남측이 평화협정의 당사자는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북측은, 아예 남측은 이것은 자주성이 없고 또 외국 군대가 있는 이런 남측이기 때문에 아주 남측을 아주 상대를 안 했습니다. 또 남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헌법 제3조는 북측을 엄격하게 소위 말하는 일리걸 그룹이다. 소위 말하는 불법으로 점령당하고 있다. 점령당하고 있는 그 세력은 힘으로서 그 점령을 해제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이 우리 헌법 제3조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것이 남북구도입니다. 그런데 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상당히 포용정책을 표명했지만 99년에 서해교전이 왔습니다. 와, 여러분들 서해교전이 왔을 때 우리 보수 측에서는 북측이 여기를 침범했는데 도발이다. 왜 김대중 정부를 그냥 있느냐 말이야. 여론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그런 보수적인 여론에 떠밀리지 않고 끝까지 쏘지 않고 소위 밀어내기 식으로 해가지고 그 99년 그 NLL 상황을 극복했습니다. 자, 그래서 2000년 6.15 공동선언이라는 이런 하나의 옥동자가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통일운동사를 본다면 정말 이 역사의 중심에 있는 그 정권이 얼마나 많은 민족에 대한 철학과 이해가 있지 않는 분이면 당장 그 보수 여론에 밀려가지고 아마서에서 바로 총격을 가해서 서해받으면 다시 제 2의 유교로 던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 밝혀진 것은 이 NLL은 영해가 아니다. NLL의 침범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학자로서 하나 기억했습니다. 제가 어디 칼럼을 썼던 우리 집이고
연구실로 그냥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를 구해준 구세주한 사람이 있었어요. 군사정전위원회에 28년간 근무했던 미국에 계시는 이문학 선생이 그걸 미국에서 보고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그건 이장희 교수 말이 맞다 이렇게 해서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온데 그 기사를 써서 그 상황을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수 진영에서도 이런 NLL은 영예는 아니다. 정전협정에 서해 바다선에도 합의한 적이 없다. 그것이 92년 남북 기본 합의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 사이에 소위 말하는 평화협정 일 때까지는 각자의 관할 구역 내에서 그걸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은 비슷한 사례가 지금도 통일 문제를 얘기하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보수적인 사람들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결론을 이미 딱 내려놓고 이걸 반대하는 것은 색깔이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합리적 토론 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 인권 문제, 우리 소위 남남 내의 남남 갈등 가운데 가장 뜨거운 감자가 이 북한 인권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민주평통회 상임위원으로 있는데 통일법제 상임위원회에서 그 회장인 사람이 대한변협 회장인데 북한 인권 문제를 토론하자는데 야, 내가 이승화에게 전화해가지고 이걸 좀 제대로 그려야 되지 않는데 결국 다수 이해하니까 80%가 전부 그쪽 사람들. 그 북한 인권 문제 토론했어요. 그러면 답이 그러면 이장희 교수는 북한 인권 문제가 잘 됐다니까 저는 잘 됐다는 게 아닙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인권 문제가 보편적인 이기 때문에 반드시 극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휴먼 라이트, 인권보다도 우리는 지금 당장 이 남과 북 사이에 접촉을 유지해야 됩니다.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휴먼 라이트보다 휴먼 컨택트, 인적 교류, 이걸 어떻든 유지해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항상 서로 만날 수 있는 이런 끈을 놓쳐서 안 됩니다. 인권 문제를 우리가 볼 때 북한의 인권이 뭔가 아시겠지만 반드시 시정되고 그건 많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현재 남과 북 사이에서는 인적 교류를 우리는 강조하고 국제사회와 그리고 제3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논하는 것은 우리는 I don't care. 최소한도 남과 북 사이에 우리가 교류협력 그리고 평화통일 분단을 극복하려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아픈 점에 대해서는 그건 제3자가 역할 분담을 하고 우리는 서로 칭찬해주고 좋은 점을 발견해서 어떻든 이 분단의 강을 루비콘 강을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 금년이 2020년이죠. 1950년 6.25 발발 10년 동서독이 1990년 10월 3일 통일했습니다. 자, 금년은 몇 주년입니까? 30주년이 됩니다. 30주년 독일 통일. 우리 민족의 분단은 기획 분단입니다. 우리 민족의 분단의 책임을 제게 이해하려면 저는 매세에 90% 남북한에도 1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독일의 분단은 분단되는 것이 유럽의 평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범국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분간 분단을 되는 것이 자연스러울지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943년 카이로서는 1945년 포츠담선언은 이 태평양 전쟁이 끝나면 코리아는 free and independent state
in due course 자유로운 독립된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국제사회가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전쟁을 종결시키는 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의 정신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거기에서는 일제 36년을 합법화시켜주고 일본의 전쟁 범죄를 전부 합법화시켜주고 그 하위의 규정이 1965년 한일협정 체제입니다. 그래서 한일협정 체제는 바로 일제 36년을 합법을 전제로 한 51년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65년 협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일 간에 이와 같은 역사 청산이 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런 것을 자신있게 우리가 밀고 나가려면 남과 북이 단합해서 우리가 우선 우리 내부의 남남 갈등, 내부의 민족 갈등, 분단을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독도 문제라든가 그리고 또한 간도 문제를 얘기해 봅시다. 1909년 9월 8일 청일 간도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중국을 자주 방문합니다만 청일 간도 협약 제1조가 뭡니까? 일본과 청국이 간도는 중국의 것이 청일의 것이다. 그게 일본으로부터 서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그거 해주는 대신 남한 유철도 깠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왜 중국에 대해서 간도 문제를 왜 얘기 못하느냐? 바로 이 분단인데. 그리고 우리 헌법 제4조는 어떻게 되어 있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너희나라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데 간도는 들어갈 틈이 없지 않냐? 우리가 통일의 문제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4.27 판문점 선언 얘기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요. 어떻든 간에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선언은 김대중 대통령의 그 끈질긴 포용정책의 철학 때문에 98년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우리 남쪽 내에 남북 사이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을 하고 2000년 6.15 공동선언이라는 이런 옥동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6.15 공동선언의 핵심적인 것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북측은 남측하고 평화 문제와 통일의 문제는 아예 우리를 이건 너하고 상대할 게 아니에요. 남측하고 상대할 건 뭐라고 했죠 아까? 불과 침조약. 침략하지 않는다 하는 요 조약만 너하고 했잖아. 나머지 통일의 문제도 미국하고 논하고 평화의 문제도 미국하고 논한다. 그런데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한 그 선언에 중요한 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의 공통점을 찾아서 선언을 한다. 통일 문제에 대해서 최초로 남과 북이 6.15 공동선언에서 이렇게 노력하기로 했어요. 이건 정말 혁명. 예. 자, 그 다음 올려주세요. 그 다음 여러분들 알다시피 2007년 14 공동선언이 있죠. 그죠? 14.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맺은 이 14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평화협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남과 북이 합의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약속이냐? 우리가 평화협정을 남과 북 사이에 얘기가 되면 북측은 남측을 평화협정 당사자로 인정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2007년 14 공동선언에서 평화협정은 남북한이 중심이 되고 3자 혹은 4자 사이의 평화협정을 추진한다. 대단히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여러분들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들어올 때까지 완전히 이 땅은 민족 분단에 대해서 정말 빙하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상당한 우리는 희망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제가 나왔으니까 설명하겠습니다. 2010년 3월 26일이죠. 박근혜, 이명박, 여가 박근혜 정부 시대를 합니까? 3월 26일 날 바로 이 천안함 사태가 나고 바로 이어서 5월 24일 날 5.14 조치를 내려버렸어요. 여러분, 5.14 조치 내용이 뭔지 알죠? 남과 북의 모든 교역은 중단한다. 개성공단의 신규 투자는 되지 않는다. 그 5.14 조치가 대통령 훈령 한마디로 지금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모든 교류가 지금 중단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훈령이면 국회를 통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도 뜻만 있으면 대통령께서 5.24 조치 폐지한다 하면 그 끝나는 겁니다. 근데 왜 폐기 못할까요? 어디 눈치를 보기 때문에. 5.24 조치 알겠습니까? 바로 이 5.24 조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개성관광은 언제 여러분들이 중단됐죠? 5.24 조치는 5.24 조치 안에는 개성공단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단지 신규 투자는 안 된다는 얘기죠. 개성공단 여러분들이 전면 중단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여러분들이 완전 중단시켰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통일부에서는 잠정 중단을 하자고 했는데, 박근혜 씨 더 위에 있는 어떤 분이 정권을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여러분 누군지 알죠? 최아무개란 씨. 그 전면 중단을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면 중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3년에 개성공단은 전면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금강산 관광은 아시겠지만 이와 관계없이 2008년에 박왕자 씨 사건. 자, 그 다음 또 넘겨버려요. 5.24 조치 내용 여기 나왔죠?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 사업의 원칙적 보류, 국민의 반국 불허, 인도적 지원도 정부의 사전 협의 필요,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도 모두 중단됐으며 북한 선박의 남한 해역 운항 역시 전면 불허하다. 이게 아직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제가 여기 오늘 4.27 판문점선언 얘기하는데 왜 북핵 실현과 유엔 대북 제재를 한다. 딱 한마디로 시간이 되면 얘기하겠습니다. 4.27 판문점선언 제일 방해군이 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엔의 대북 제재와 미국의 대북 제재입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와 미국의 대북 제재. 그 대북 제재 목적이 뭐냐? 북한이 핵실험한다 이거. ICBM 대륙간 소위 말하는 ICBM을 쏘면 이 두 가지. 이게 핵심적인, 그리고 WMD 대량 살살 무기 확산한다. 이 명분으로 사실 유엔을 비롯해서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북 제재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결정적으로 시작된 게 북한의 제1차 핵실험이 2006년 시작돼서 지금 2017년 8월 29일 제10차 실험까지 해가지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대북 제재 그리고 대북 제재가 나면 모든 유엔의 회원국들은 대북 제재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미국은 그 대북 제재 유엔 조치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그것을 좀 융통성 있게 하는 데도 있고 엄격하게 하는 데도 있는데 미국은 아주 철저하게 이걸 대북 제재를 엄격하게 다뤘다는 거예요. 자, 또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하는 대북 제재 결정판이 이런 게 2017년 북한 핵실험 2017년 정확히 9월 3일 이게 마지막 북한의 소위 말하는 핵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2018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1일 취임을 했죠.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바로 이와 같은 북한의 핵실험을 해서 이 한반도는 소위 말하는 프리엠티브 스트라이크 선제 공격 뭐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2017년 9월 3일 바로 이 시일자 지금 대북 제재 가운데 가장 강한 게 뭐냐? 소위 말하는 유엔 안보리 2397호입니다. 그 내용이 뒤에 나옵니다. 요 2397호 이 제재 내용에 따라서 각 나라들은 자기 나라에서 개별적으로 다 또 국가 단독 제재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평창올림픽에 대한 초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김정은 신년사에서 핵과 경제의 병진 정책을 표명하면서 남측 평창 올림픽 대회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4.27 출발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건 제가 아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2008년 이것이 지금까지 대북 제재 가운데 가장 강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 2017년 12월 13일 2397호 이것이 유엔 제재 가운데 가장 센 내용입니다. 내용이 뭔지 한번 올려보세요. 북한의 근로자 전부 다른 나라 받아들여서 안 된다. 원유를 비롯한 모두 일체 90%일 때 전부 단절시켜버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주요한 인사들 움직이면 안 된다. 이거는 국제법 명백 위반이에요. 이것이 유엔의 이름으로 한 제재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라에 따라 이걸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약하게 적용하는데 미국은 이걸 철저하게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 자료를 보면 있고요. 그다음 올려주세요. 자, 오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드디어 이런 속에서 바로 2008년 신년사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측에다가 우리 평창에서 만나자. 그리고 또 우리 시민사회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우리 성경서 많이 발표했죠. 그죠? 예? 만나자.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 화답에서 내려온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평창올림픽 때 같이 참석한 사진들 많이 보았죠? 이 결실에서 4.27 판문점 선언 이것이 4.27 판문점 선언입니다. 자, 4.27 판문점 선언이 요게 내가 꼭 하나 설명해야 될 게 4.27 판문점 선언이 있기까지 북한이 과연 4.27 판문점 선언을 그냥 형식적 선언이냐 그게 아닙니다. 진짜 4.27 판문점 선언을 지킬 진정성이 있다는 걸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2018년 4월 27일 전에 김정은 신년사에서 제가 북한 노동당의 두 가지의 기본 정책 하나는 핵과 경제 병진한다. 핵 개발도 하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한다. 이 병진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27일 일주일 전 4월 20일에 북한이 갑자기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어서 핵 개발 정책을 내려놓고 경제 정책만 우리는 하겠다. 그거야 4월 27일 바로 4월 20일 했다. 당
노선을 전면 바꾸고 4월 27일 날 바로 판문점 선언에 오겠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 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제가 안 나오겠지만은 4.27 판문점 선언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6월 달에 소위 북미 싱가포르 북미 정상선언이 있었죠. 그렇죠? 자, 북미 정상선언 대단히 중요합니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그래서 북미 정상선언에 여러 가지 합의가 있지만 딱 한마디로 새로운 북미 관계입니다. 새로운 북미 관계. 새로운 북미 관계. 그 자세한 내용은 비핵화, 유해,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새로운 북미 관계. 새로운 북미 관계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북한이 원하는 것은 적대 관계 중심이에요. 적대 관계. 미국이 원하는 것은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이 두 가지가 걸린 거예요. 거기에 있는 내용의 상당한 부분을 북한이 특히 유해 문제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핵화 문제 완전한 비핵화 요거에 대해서는 서로 세습이 다른데요. 완전한 비핵화를 왜 버금가는 북한은 여러 곳에서 연변에서 핵시설을 다 파괴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서로 저렇게 북미 사이가 관계가 해석이 다르냐면 그 당시 트럼프 대통령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핵 문제 해결에 지향해야 될 최종 목표고 구체적인 핵 문제의 단계별 절차는 북한에게 맡기자 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해석이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혼자 완전 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소위 말하는 볼턴이라든가 아주 매파들이 완전한 비핵화 안 하면 선제 공격하자. 계속 이와 같은 소위 리베시 해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논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벌어집니다. 제가 봐서는 이 북미 정상 회담을 북한은 한 80% 실천했다면 미국은 제가 봐서 한 10%도 실천을 못했다. 여러분들 이것뿐만 아니라 핵 문제에 대해서 가장 모범 답안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면 알겠지만 2005년 9.19 핵 공동선언이 있습니다. 그 당시 2005년이면 어떤 시대입니까? 노무현 정부 아닙니까? 핵 문제로서 하도 머리가 아프니까 육자회담에서 미국이 육자회담을 안 들어냈어요. 근데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우리 그 안보팀들이 좀 포용적인 마인드에서 미국을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육자 사이에서 약속을 확실히 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 핵 문제에서는 그 2005년 9.19 핵 공동선언이 모범답안입니다. 여러분 꼭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북한이 원하는 거 경협, 체제 유지 요 두 가지. 미국이 원하는 거 소위 말하는 핵폐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이 안심이 안 되니까 맨 끝에다가 전체가 6항이 되어 있는데 맨 끝에다가 행동 대 행동의 문제, 동시이행의 문제. 서로 선, 후 이것을 따지지 말고 동시에 하자는 거야. 근데 이걸 누가 파괴했냐? 미국이 파괴했어요. 미국은 처음부터 이거 할 생각이 없었어. 2005년 바로 9.19 핵공동선언을 실패하자. 그 다음부터 북한은 핵개발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아까 약간 여러분들 보시는 거라도 2006년에 2005년, 2006년에 북한은 본격적으로 핵실험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쭉 따라온 게 지금까지 10차까지 핵실험을 했어요. 근데 10차 핵실험하고 지금 핵실험 안 하는 이유는 바로 2018년 6월 싱가포르 그렇죠? 선언 있고 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많이 써먹잖아요. 내가 있고 난 뒤에 북한 핵실험 안 하잖아. 그렇잖아요. 선대 많이 써먹잖아요. 핵실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보수 진영도 마치 북한이 꼭 원죄, 범죄자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물론 북한이 핵실험하는 것 이 자체를 나도 찬성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핵 문제에 있어서 북한은 나름대로의 어떤 이걸 지키려는 노력을 90% 노력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과연 핵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비핵화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었느냐 할 때, 제가 봐서는 미국은 도덕적 이중잣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핵 문제에 대해서요, 뭐 이 국제법 얘기를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조약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에요. 모든 국가가 다 핵실험 하지 말게 하자. 그것이 아직도 발효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을 비롯한 핵국가들이 서명을 못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비핵화를 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도 안 되니까 우리 국제 NGO가 중심이 돼서 여러분 2017년에 핵금지 조약이 2017년 유엔에서 채택된 거 아시지요? 유명한 소위 국제 NGO 단체 아이콘이라고 노벨 평화상 탔잖아요. 여기에 미국을 비롯한 핵국가들은 참가 자체도 하지 않고 있어요. 또 국제법의 논리가 핵 문제에 관해서는 이중잣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핵 문제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조약이 NPT라고 핵 비확산 조약이 있습니다. 그 북한이 93년에 가입했다가 다시 탈퇴하고 2003년에 또 들어갔다 탈퇴했지 않습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북한은 핵실험하는 것은 그 조약에 탈퇴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확산 NPT 조약에는 어떻게 되냐? 핵은 5개 국가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여러분 상임위성 있잖아요. 그 5개국만 가진대요. 이 5개 국가들은 이 NPT 조약은 5개국 외에는 다른 나라는 핵에 대한 어떤 의무가 있냐? 핵의 수직적 의무와 수평적 의무가 있어요. 수직적 의무라는 것은 현재 핵을 가지면 핵을 계속 개발시킨다든가 계속 심화시키지 못해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국제 질서가 핵 문제에 대한 불평등 질서 속에서 억울하게 당하는 이런 약한 나라들은 어떻게 하면 핵국가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 소마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5개 국가 아니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처음부터 NPT 조약이 안 들어가고 핵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9번째 누구냐? 북한이 그걸 해냈어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우리 민족 전체로 와서는 핵을 정말 군사용은 아니면 이런 정도로 핵 질서가 지금 잘못되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생존을 위해서는 핵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미국 말을 듣지 않으면 월드뱅크라든가 IMF 얘기해가지고 경제 원전하든가 국제적 고립을 시키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이 국제 질서가 아직도 약육강식의 이와 같은 질서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건 여러분들이 뭔지 알죠? 그죠? 자, 그 다음 제가 오늘 핵심이 이행이 안 되는 그 책임을 좀 얘기해야 되겠죠. 자,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제 페이퍼에 미국 책임이 70%다. 그 다음에 한국 책임이 10%다. 그리고 북한 책임이 10%다. 그리고 유엔의 제재 4개 행동 주체에게 가상으로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미국 책임이 70%다 하는 것은 제가 2005년 9.19 공동선언이라는 핵 문제에 관한 모든 답안을 미국이 깨뜨려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북한은 2005년 그 미국이 깨뜨려 버튼 2006년부터 계속 핵실험을 해서 2017년 9월달 마지막 제 10차까지 핵실험했어요. 그리고 싱가포르 공동선언이 있고 난 뒤에는 그거 지키기 위해서 핵실험은 안 하고 싱가포르 그거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미국의 책임이 저는 70%다. 그 다음 남쪽의 책임. 저는 남쪽의 가장 큰 책임은
프레임에 갇혀서 미국에게 제대로 우리의 목소리를 자주적으로 내지 못한 것은 남쪽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북한의 책임이 뭐냐? 저는 판문점선언 되고 난 이후에 특히 아시겠지만은 9.19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2019년 2월 달에 북미 하노이 선언이라고 있었죠. 그죠?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텍스트 다 작성해 놓고 미국이 서명하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15시간을 타고 기차를 타고 하노이까지 갔다가 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2월달에 딱 돌아오자마자 우리는 남측보다 미국하고 직접 자력갱생 대화를 하겠다. 남북관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이후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측을 통해서 미국을 설득시켜서 적대관계를 풀어보려는 이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측이 너무나 지금 자주적인 그런 입장을 미국에 못 취했다는 데 대한 불신, 여기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내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북측에도 책임이 있다. 쉽게 말하면 현재의 4.27 판문점 선언이 안 되는 이유는 남북관계를 북미관계에 모두 종속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 북미관계가 잘못되면 남북은 잘못돼야 됩니다. 북녘이 비록 남측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 남측 정부의 강국한 이와 같은 대화의 노력에 대해서는 좀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겠냐. 저는 최소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UN 북핵 실험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 조치 아까 제가 보셨죠? 여러분들 그죠? 지금 맨 마지막으로 한 게 2017년 12월 13일 2397호 유엔 제재 안보리 제재입니다. 이 안보리 제재를 안보리 제재의 목적도 제재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유도하는 데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건 예외조항이 있어요. 인도주의적 목적이라든가, 그리고 그 구성원의 생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1728 소위 유엔 제재면제위원회가 있어서 그 신청을 하면 면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은 그와 같은 예외 조치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소위 지나치게 굴고 있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은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많은 그렇게 선거관리용으로 북한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를 둘러싼 상당한 많은 매파들은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냐. 리비아식 해결. 쉽게 말하면 선제 공격해가지고 그냥 엎어버리자. 이건 대단히 정말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엔 제재, 그리고 앞으로 추구 제재가 뭐냐? 저는 우선 남북한 당국, 국내외 엔조,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자주성에 기초하여 판문점 선언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국내외적 법제와 국제 여론화 그리고 다자 평화벽에 과감히 나서야 합니다. 특히 국내적으로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오이사 조치 폐기, 이게 국회 필요합니까? 대통령 훈련에 불과하지, 그죠? 바로 우리 한겨레 단체도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당국 중심으로만 모두 결정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그리고 민간이 교류협력에 주체가 되지 않았다는 걸 제가 여러 번 글을 썼습니다만 최근에 조금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동서독도 교류협력을 할 때에 중앙 차원에서의 교류는 너무 정치 자칫하면 양날 논리를 가기 때문에 가지고 14 행사하자. 두 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3.1절 행사하고 그건데 3.1절은 무산되고 14 행사했지 않습니까? 당국이 너무 독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바로 남북교류협력법, 2005년에 남북관계발전법 고쳐야 됩니다. 국가보안법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여기 얘기를 하지 않죠. 그리고 판문점 선언, 이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서 법률적인 협력의 레벨의 효과는 있어야 돼요. 국내적으로. 그래야 우리 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판문점 선언 집행하는데 예산 지원하는 걸 막지 못합니다. 이게 법률 안 되고 이게 선언이 돼 있어요. 국내적으로. 그리고 개성공단 금강산 광역 개별관광 재개, 이거는 유엔의 제의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미국의 눈치 때문에 지금 현재 좀 멈칫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남북관계에서는 뭐니 해도 나는 남북관계에서는 신뢰가 중요하다. 제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얘기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북한의 인권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바로 얘기하면 대화가 다 끊어지고, 이것은 제3국이나 국제사회가 얘기하고 역할 분담을 하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서 어떻든 간에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는 이런 끈질긴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2000년 6.15 공동선언이 나온 것도 98년, 99년에 서해교전이라 이런 국내적으로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은 압박을 받아가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끈질기게 그게 결국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고 2000년 6.15 공동선언을 끌어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을 동서독에도 82년에 미국이 서독에다가 퍼싱2, 동독에다가 SS-20 미사일을 2개 설치를 해서 완전히 동독이 전쟁 직전에 갔습니다. 그때 서독에 수상했던 슈미드 수상이 바로 동독의 호니커 수상에 전화를 했어요. 우리 좀 만나자, 무조건 만나자. 그래서 동독에 있는 베르빈제랑 포스코에 만나서 우리 2개만 약속하자. Never gave war in Germany. 독일에 다시는 전쟁하지 않는다 대해서 우리 동서독의 정상들이 역사와 독일 민족에게 세계 선포하자. 두 번째, 동독 너가 원하는 차만 20년 연장해 주겠다. 끝! 그리고 베를린 보온이라는 조그만 도시가 옛날 수도가 보온이었는데 인구가 한 25만 밖에 안 돼. 거기에 평화운동가들이 시민보다 더 많게 31만 명이 밤마다 시위를 했습니다. 작년 4.27 선언 때 손에 손잡기 여러분 알다시피 내 생활을 100만만 모여도 세계 여론이 들 것입니다. 저도 시민운동을 한 사람이서 그만큼 우리가 온몸을 던져가지고 이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느냐? 바로 이와 같은 우리들이 국제사회 여론을 움직이고 미국의 전문가들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만 해도 신뢰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저는 남북의 특히 민간 교류, 기자재 교류, 왜 한미 군사 합동 훈련 같은 거 저런 걸 계속하느냐. 그 다음에 한미 관계에서는 저는 제발 이 미국과 관계에 있어도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사태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는 뭐 배울 거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배워야 됩니다. 영어도 대한민국에서 배우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제가 요새 김동훈 선생의 그 유튜브 강의도 듣고 책도 많이 읽는데 우리의 사상이란 대단한 겁니다. 이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온 겁니다. 여러분 축구를 보세요. 민족이 다른 민족이 그냥 100년 30년 하다 없어졌잖아요. 우리는 그냥 신라 백제도 같은 피를 가진 사람들이 그냥 정권만 왔다 갔다 하는 데 불과합니다. 그런 데가 있습니까?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한 문화가 쌓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자성하고 긍지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제가 꼭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같이 운동을 해야 될 게 판문점 선언이 유엔의 제재를 피해가려면 이것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법적인 문서로 만들어야 돼요. 유엔 총회에 왜 결의를 유도를 못합니까? 그리고 유엔 헌장 102조에 따라서 유엔 사무처에 등록을 한다면 그 문서를 가지고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당국이 왜 이런 일을 안 하는 겁니까?
바로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이 판문점 선언의 소위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유엔 총회 지지 결의 그리고 또 유엔 사무처에 등록을 함으로써 이 문서가 단순한 남북한 사이의 문서가 아니라 국제 문서로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피해갈 수 있는 문서로서 저는 이어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고 딱 두 사람만 제가 강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평화운동의 대중화. 평화운동은 몇몇 전문가들의 전문으로 돼서는 안 되고 보통 사람들이 평화가 바로 우리 삶이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물과 공기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물과 공기의 평소에 중요성 모르는 겁니다. 지금 분단국가에서 평화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는 거. 많은 사람들이 평화에 무임승차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대가를 치고는 안 한다고. 이 평화단체에 대해서 후원금 내라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저는 평화운동의 대중화, 통일운동의 대중화 그런 측면을 생각할 때에 국가보안법이 그런 정도 단계 가면 저는 강하게 믿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그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만은 그걸 전면을 내세운다는가. 아까 말한 미국 문제를 전면을 너무 내세운다 하면 우선은 여기 있는 사람도 아마 3분의 1 정도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 그 사람 자신이 그런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런 문화에 우리가 쩔여왔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까요? 2005년 97년에 제가 나느냐 통일 1세대라는 아동 통일교육서를 써서 그것이 월간조선에서 빨간 책으로 변해가지고 제가 국가보안법에 고발을 했어요. 일본에서 오는데 제가 공항에서 그냥 잡혔어요. 그럼 바로 서울 형사지법. 내 연구실이고 우리 외고다 교문 앞에는 이 전화부대 말 것 없어요. 그때 제가 경실련 통일협회의 운영위원장이었어요. 그때 서경상 목사하고 이걸 같이 대처하자니까 조선일방을 사고서는 안 된다.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부터 경실련 안 나오겠다. 그것도 내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인권 변호사인 한성은 변호사를 비롯해가지고 16명의 변호인을 부렸어요. 법적으로 대처를 했어요. 그래서 6년 동안 해가지고 제가 무죄를 받았어요. 그럼 무진장으로 제가 고통을 받았어요. 그리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국가보안법 여기에 참여한 분 계실 겁니다만 우리 민간의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운동이 있었어요. 저도 그쪽을 했어요. 근데 한쪽은 7조만 폐지하는 쪽이 있었어요. 그때 나는 젊은 교사라든지 그 7조 폐지하자는 사람을 수정주의자가 안 좋게 봤어요. 7조는 고사하고 요새 국가보안법 얘기하는 분들 우리 윤석열 선생같이 이렇게 용기 있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정말 고통과 이 순간에 고통받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얘기할 때는 힘을 막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민족 공동 통일 방안. 그 당시 이홍구 장관이 그 노태우 대통령 때 만든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 좀 더 다듬어 가지고 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결국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그 연장선상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한민족 공동 통일 방안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화해협력 단계, 그렇죠? 그 다음에 남북연합 단계, 예? 그 다음에 일민족 1단계, 그렇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그것을 그 전에 항상 화해협력 단계, 그리고 남북연합 단계, 일민족 1국가 단계를 평화교류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이 3단계 통일론,
한민족 공동 통일 방안 거기에 대해서는 다 수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박근혜까지도 통일 방안에 대해서는 이 한민족 공동적 통일 방안을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통일 방안은 그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쉽게 말해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저에게 만약 통일 방안을 묻는다면 저는 4단계입니다. 화해 협력 단계, 그 다음에 평화 체제 구축 단계 2단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3단계가 남북 연합 단계고 4단계가 일민족 일국가. 왜냐? 저는 평화협정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정전 체제라는 거 이거 없애고는 안 돼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왔을 때 한 번도 통일의 시간이 몇이냐 프레젠테이션 저보고 발표를 하니까 나는 화해협력 단계를 거치고 남북연합 단계의 거의 끝자락에 와 있을 정도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아까 6.15 공동선언에서 통일 방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남측의 연합제, 그게 남측의 남북연합 아닙니까?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그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것은 컨페더레이션. 쉽게 말하면 남측 같은 겁니다. 그게. 그런 정도까지 왔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남측의 통일 방안, 북측의 통일 방안은 6.15 공동선언에서 이미 양측 이렇게 그걸 했다. 그리고 또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서도 2007년에 다 얘기했다. 그래서 저는 남과 북 사이의 평화와 통일 문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9.15 평양 공동선언에는 이 군사 부분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 합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한강 하구수역 완전히 다 해결됐습니다. 이제는 신뢰를 갖고 실천하는 방법을 했대. 실천하는데 남측이 왜 이렇게 자주적으로 하지 못하고 멋쩍멋쩍 하느냐? 아시겠지만 아직도 이 땅은 미국의 눈치 그리고 외세의 눈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걸 힘을 실어주려면 정부 당국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평화운동하는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강하게 여러분들이 힘을 합하면 저는 정부도 움직인다고 봅니다.